대다수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얽힘 사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된 상태를 관측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이미 결정된 상태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를 봤을 때 다음 쪽을 안다는 건 양자 얽힘하고 달라요. 중첩돼 있는 상태로 있고 중첩돼 있는 상태가 하나가 붕괴를 하면 반대쪽 붕괴가 벌어진다라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귀신이 고칼로릇 네. 스푸키 액션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사실이라는 거고 양자역학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삼국사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실과 설신여 설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설신여 아버지가 원래 군대 끌려가야 돼요. 나 대신 군대 갈 사람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 가실이란 이 친구가 이 설신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군대 갔다 오마. 근데 갔다 오면 마음이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딱 뽀개가지고 반씩 놓고 내가 3년 뒤에 돌아와서 거울을 합집어서 딱 맞으면 우리 둘이 이제 혼인하는 거예요. 거울을 딱 쪼개면 서로 다른 쪽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일상 속의 얽힘. 예를 들어 구슬이 5개 있어요. 이쪽에 홀을 들고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뭘까요? 짝이요. 짝이요. 짝이죠. 이건 100% 맞죠. 관측 안 한 상태니까 지금 홀인 짝인지 모르죠. 네. 관측했어요. 네. 그럼 순식간에 여기가 결정되죠. 네. 이거 양자 얽힘 아니에요. 아니래요. 이거를 얽힘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유튜브에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보존 법칙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면 어차피 5개인 거 알고 있었고 이쪽에서 2개면 이쪽 3개잖아요. 이건 합이 5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쪽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이미 정했잖아요. 빨간색과 파란 색깔이 짬짜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눠져 간 게 아니에요. 2개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뚜껑을 열어서 결정했을 때 상대방이 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 인형을 사요. 네. 그래서 한 박스에는 개 인형을 넣고 한 네. 박스에 고양이 인형을 넣어요. 너 하나 골라. 한 사람은 서울로 가고 한 사람 네. 제주도로 가요. 네. 그때까지 약속을 지켜서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간 친구가 딱 뚜껑을 여니까 개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제주도에 간 친구는 고양이. 나오죠. 요게 양자 얽힘이라 설명하면 틀린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얽힘이 아니고요.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를 열면 저기는 고양이고 내가 고양이 발견되면 저기는 개다. 이거는 하나도 신비할 게 없어요. 양자 얽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왜 이해할 수 없는지 설명드릴게요. 저 두 친구는 짬뽕하고 짜장면을 다 먹고 싶어요. 네. 짬짜면이 없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해요. 자, 우리 둘이 얽힌 관계를 만들어. 내가 짜장면을 시키면 너는 무조건 짬뽕 시켜. 그리고 먹다가 바꾸면 돼. 두 친구가 서로 전략을 짜고 CC 카메라로 이 친구들 둘이 시키는 걸 계속 찍어요. 네. 자, 그럼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짬뽕, 짜장면 2개가 계속 반복돼서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할 건 없죠. 드디어 이제 이상한 게 벌어집니다. 한 친구는 서울로 가고 한 친구는 부산으로 가고 약속이 어긋나서. 그래서 CC카메라 양쪽에 찍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부산에 간 친구가 짬뽕을 시켜요. 부산에 간 친구가 짜장면을 시켜요. 그럼 서울에 있는 친구가 짬뽕을 시켜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두 친구가 텔레파시를 써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저 부산에 있는 친구가 텔레파시로 아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저 일이 양자역학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 얽힘의 존재에서 내가 관측을 했을 때 반대쪽이 결정이 되는 게 벌어진다면 뭔가 광속도보다 빨리 정보를 저쪽에 전달했다는 얘기다. 근데 광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정을 하는 순간 저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EPR 패러독스인 거예요. 얽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광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순간 이동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리티란 말이 나오고 소위 말해서 국소성, 즉 뭐냐면 양자역학은 여기서 벌어진 일이 안드로메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저는 뭐가 다른지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와닿아요. 개나 고양이나 한쪽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여기가 개면은 여기가 고양이가 확실하게 정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전적으로 박인규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방식이다. 근데 그거는 아니다. 뭐냐면은 개, 고양이가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개이면서 고양이인 상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는. 개가 개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어요. 안에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짬뽕 되어 있다가 정말 짬뽕이 계속 되어 있다가 서울에서 시키면 여기 부산이 결정되는 거래요. 그쵸.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Can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무슨 얘기냐면 네. 물리적인 실체의 양자역학적인 설명이 과연 완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중첩이라는 상태로 설명하는 그 양자역학적인 설명이 과연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퀘스천을 던진 논문을 써요. 저게 EPR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저 논문이 나오자마자 다시 보호가 고뇌에 빠집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얼버무리면서 논문을 써서 답변을 해요. 닐스 보호 단독 저자입니다. 네. 네. 코펜하겐 대학의 이론물리연구소. 저 당시는 보호연구소로 안 불렀을 때예요. 보호가 살아있으니까 보호연구소라고 부를 수 없죠. 논문 제목이 똑같죠. 이거 약 올리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깠다고 봅니다. 엿먹으라고 낸 논문이에요. 보시면 같은 저널입니다. 4개월 동안 끙끙대면서 논문을 써서 똑같은 제목으로 반박을 한 거죠. 반박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얼버무린 내용이었고 저렇게 재미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935년에 저 전쟁이 끝이 납니다. 승부 없이 끝난 거예요. 그 20세기 후반부로 넘어가요. 40년대가 되면 양자역학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 만들어지죠. 트랜지스터 만들어지죠. 그다음 레이저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양자역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맞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이제 안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야 써먹으면 되지 무슨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뭘 생각해. 그래서 물리학과의 대표적인 기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자역학을 가르칠 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저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뭐라 얘기하면 닥치고 그냥 문제 풀어. 그렇게 열심히 풀다 보면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양자역학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닥치고 풀어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자 이제 밸브 등식 얘기를 할게요. 말이 안 되는 상태로 끝났잖아요. 전쟁이. 반도체도 나오고 레이저도 나오니까 그냥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양자역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저분이 이제 존 스튜어트 벨이라는 분이고 이론 물리학자고 동시에 엔지니어이기도 했어요. 어디서 일을 했냐면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스위스 서원에 와서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이제 가속기 설계하는 일을 했어요. 저분이 64년이 되면 연구년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논문을 씁니다. 여러 편의 논문을 쓰는데 사실 이 논문은 두 번째 쓴 논문이라 그래요. 두 번째 쓴 논문인데 얘가 먼저 출판되고 벨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EPR 파라독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은 논문이에요. 중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얽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존 폰 노이만이 증명했던 그런 양자역학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논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내가 실험을 제안할게. 네.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면 양자역학이 맞는지 아니면 수문 변수 이론 그게 맞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논문에 씁니다. 밸브 등식이 워낙 힘든 얘기라서 유튜브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밸브 등식을 엄밀하게 제대로 설명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밸브 등식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빠르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랑 셰프가 있어요. 프로로는 위대한 셰프죠. 이 사람은 워낙 그랑 셰프니까 몇 년치 손님이 밀려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랑 셰프냐면 하루에 음식을 딱 2인분만 준비합니다. 전식으로는 샐러드하고 숲 두 개를 준비해요. 그다음 본식으로는 스테이크하고 생선을 준비해요. 그다음 후식으로는 케이크하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딱 준비해요. 네. 즉 하루에 2가지씩만 준비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왔어요. 이거 한번 선택해 보시죠. 저는 스프랑 수프, 스테이크랑 스테이크? 저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초코 케이크라고 하면은 스프, 스테이크, 케이크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탕성님이 오셨어요. 뭘 드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샐러드랑 생선이랑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죠. 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뭐 앞에서 랩장님 먹었으니까 네. 저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100% 얽힌 관계예요. A라는 사람이 손님이 와서 세 가지를 선택하면 B라는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를. 그렇죠. 자, 1년 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한 다음에 통계를 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게요. A라는 손님이 와서 샐러드, 스테이크, 케이크 먹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B는 숲, 피쉬,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샐러드,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B는 숲, 피쉬, 케이크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몇 가지 있을까요? 8가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2의 3승이니까. 네. 예를 들어 N1, N2, N3, N4는 빈도예요. 네. 그러면 저걸 다 합치면 365겠죠. 그래서 확률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저 옆에 보십시오. A가 샐러드를 시키고 B가 스테이크를 시킨 걸 한번 볼게요. 네. A가 샐러드를 시킨 걸 보면 1, 2, 3, 4 중에 하나죠. 그때 B가 스테이크를 시킨 건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P3, P4가 그 확률이 되는 거예요. A가 스테이크 시킨 거는 1번, 2번, 5번, 6번. 그때 B가 케이크를 시킨 경우는 2번, 4번, 6번, 8번이죠. 그걸 다 따져보면 2번 케이스하고 6번 케이스예요. A가 샐러드를 시키고 B가 케이크를 시킨 걸 따져보면 P2, P4가 나옵니다. 양쪽을 다 더해보면 어떤 확률이냐면 A가 샐러드 시키고 B가 스테이크 시키고 A가 스테이크 시키고 B가 케이크 시킨 거는 양쪽을 합쳐보면 P3, P4, P2, P6고 A가 샐러드 시키고 B가 케이크 시킨 거는 P2, P4니까 항상 좌측이 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스테이크가 기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A가 샐러드를 시키고 B가 스테이크를 시키거나 A가 스테이크를 시키고 B가 케이크를 시킨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스테이크가 들어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샐러드하고 스테이크 빠지고 샐러드하고 케이크 시킨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숫자로.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스테이크가 깬 모든 확률은 안 끼는 확률보다 크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데 양자역학으로 이걸 계산하면 다릅니다. 자, 우선 양자역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슈테른게릴라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왼쪽에 자석이 있는데 N극, S극이 있어요. 원자 자체가 자석이거든요. 자석 안에 집어넣으면 원자가 이렇게 뺑뺑 돕니다. 외부 자기장하고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석처럼 N극하고 S극을 빼쪽하게 만들고 우물어지게 만들면 저 안에 자기장이 비균질하게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기도 하지만 끌려 올라가거나 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원자가 어떤 방향으로 스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원자가 있고 내려가는 원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첩 상태에서 안 보여요. 저 앞에 있는 두 개의 원자가 있는데 제가 원자 자석이 위로 가 있는지 아래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저 슈테른게릴라가 만든 저런 삐딱한 자석에다 집어넣으면 저 위로 원자가 올라가요. 스핀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석 방향으로 끌려가는 놈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저런 특별한 자석을 만들면 원자의 스핀 상태를 알아낼 수 있어요. 노벨상 줄만하죠. 저 방법을 개발한 슈테른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게릴라가 왜 못 받는지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교수님? 자, 그래서 그 원자를 비균질 자기장에 넣으면 원자의 스핀에 따라서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양쪽으로 갖다 놓으면 검출기를 오. 둘이 지금 얽힌 상태예요. 네. 하나가 스핀업이고 하나가 스핀 다운이에요. 그 상태로 출발을 시켜볼게요. 출발시키면 땅. 뿅 서로 반대로 가겠죠. 우와, 와. 그쵸, 네. 이게 지금 어느 상태로 가는지 모르지만 관측을 해보면 하나가 위에 가면 하나가 밑으로 가는지 아니면 섞여 나오는지 얽혀 있는 상태인지를 검증해내는 검출 장치가 돼요. 이 장비를 슈테른게릴라가 만든 건 아니고 요거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그 노벨상 받으신 분들. 네. 그분들이 요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저기 보면 두 개의 저울같이 생겼는데 비균질 자석이 있어요. 네. N하고 S가. 그러면 둘이 얽힌 상태에서 스핀 저 방향이 화살표거든요. 하나가 저쪽 스크린은 위를 때렸어요. 그럼 반대쪽은 아래를 때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태가 벌어질 텐데 하나가 위를 때렸을 때 왼쪽에 반대쪽이 아래를 때릴 확률은 얼마일까요? 0.5겠죠.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양자역학에서 얽힌 관계라면 이쪽을 많이 선호하겠죠.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위를 택했을 때 아래쪽이 아래로 검출될 확률은 0.5라는 거예요. 면적이 0.5니까. 네. 자석을 돌려보면 왼쪽은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이 아래를 선택할 방법은 면적이 줄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석이 금선 안하고 하얀석 면적을 합쳐보면 0.375밖에 안 됩니다. 더 돌려보면 이번에는 왼쪽이 위를 때릴 때 제가 아래를 때릴 확률은 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왼쪽이 위로 올라갈 때 또 아래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이라고 관측될 확률은 없습니다. 0이죠. 지금처럼 자석을 돌리는 걸 그대로 고전역학적으로 계산하면 네. 저런 식으로 돌리는 양만큼 면적이 줄어드니까 옆에 보면 파란색 EPR 선 있죠. 그 라인대로 실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으로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형태를 갖습니다. 즉 뭐냐, 코사인 제곱 형태는 옆에 빨간색 그림처럼 나타나요. 저런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석을 돌려가면서 실험을 해요. 1년 내내 실험합니다. 그 둘의 상관관계가 파란색 선을 따라가면 숨은 변수 이론이 맞는 거예요. 예. 아인슈타인 말이 맞는 거고 네. 빨간색 선을 빨간색 따라가면 선을 따라가면 양자역학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진짜로 한 사람이 생깁니다. 드디어. 저게 벨브 등식이에요. 그 벨브 등식을 양자역학으로 계산한 식이 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실험을 해서 만약에 양자역학이 맞으면 벨브 등식이 깨질 때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양자역학이 틀리고 만약에 숨은 변수 이론 같은 게 있어서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 벨브 등식은 그러면 절대 안 벨브 등식은 깨진다. 절대 안 깨지고 맨날 맞아야 돼요. 네. 이걸 실험한 사람이 바로 존 이분입니다. 클라우저죠. 네. 이분이 이제 22년도 노벨상이고 사실 이분이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를 대중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설명한 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 거죠. 그렇죠. 22년도 노벨상 해설을 하시면서 저때 자기가 만든 실험 장치,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중고 기기를 사다가 스스로 제작을 했다 그래요. 그 전에 사실은 코민스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었는데 로테이션 하는 걸 안 하고 네. 그냥 양쪽에서 나오는 광자가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는 실험만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실험의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돌려가면서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저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실험 장치를 돌리게만 좀 바꾸면 양자역학을 증명할 수 있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클라우저가 직접 직접 내가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걸 돌려가면서 실험을 해서 직선을 따라가지 않고 양자역학선을 따라가는 거죠. 빨간 선을 따라가는 걸 증명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네. 저 실험 장치는 이제 초창기 실험이고 돌아가면서 이미 결정된 게 돌아가서 저런 페이크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실험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란 알란 한스페. 한스페입니다.
저분은 참고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1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에 계시던 분이에요. 제 기억에 저분이 노벨상을 22년에 받았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는 92년에서 95년이거든요. 그때도 저분이 유명했었어요. 저분 언젠가 노벨상 받을 거야. 뭐 했는데 했더니 양자 얽힘, 양자역학을 증명하신 분이야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양자역학 맞는데 뭘 증명을 해?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클라우저가 실험한 거를 길게 확대하고 그다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측정한 거죠. 봤더니 진짜로 양자역학 컵을 따랐다는 걸 완벽하게 보인 사람. 네. 당연히 이분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80년대 실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분은 언젠가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숨은 변수 이론은 틀렸고 양자역학이 맞다는 건 증명이 됐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은 이제 90년대 나온 양자 암호나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의 기반을 단 사람인데 양자 얽힘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실험 장치를 확대해서 소위 말해서 13km 떨어진 데다가 얽힘 실험들을 해요. 내가 딱 열면 A네? 그럼 저쪽이 B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절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순간 전달이죠. 박인규라는 인간이 있어요. 저는 원자로 만들었었어요. 그럼 내 정보를 여기서 다 그대로 따요. 그래서 안드로메다에다 정보를 보내요. 그럼 안드로메다 원자 프린팅을 하면 거기다 박인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죠. 실험으로. 예, 물론 이제 정보 얘기지만 영화 삼체. 실제로 몸이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삼체 보면 그 외계인들이 다가오면서 지구인들하고 통신하잖아요. 통신하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 이 양자선성 얘기가 나와요. 그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고받는데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실시간으로 정말 얘기하는 것처럼 전화하듯이 하잖아요. 그게 이 양자 전송 기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알란 아스페, 즉 중첩이 존재하고 얽힘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신 그 실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클라우저 두 분이 노벨상을 받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양자 기술, 그걸 활용해서 양자 암호나 양자 컴퓨팅, 텔레포테이션 이런 것들의 기술의 기반을 다 닦은 차일링거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자마자 한국물리학회부터 시작해서 야 얽힘 좀 설명해봐.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얽힘을 설명하러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당시에 이따가 3프로 TV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바로 그 얘기고요. 사실 저 세 분의 노벨상은 원래는 존 스튜어트 벨이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자 얽힘을 실험할 수 있다는 기반인 벨브 등식을 제안을 했고 그럼으로써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9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알란 아스페가 82년도, 83년도 그때 실험을 했거든요. 양자 얽힘은 실존하는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노벨상에 추대가 됐습니다. 90년에 아쉽게도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2022년에 노벨상을 준 거죠. 잠깐만 우리나라 얘기를 할게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24년도 호암상 우리가 이제 발굴할 때 얘기인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남세호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뒷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얽힘이나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암호에 쓰이는 검출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자물리학자들이 쓰는 광증배관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보통 효율이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저분이 개발한 저 컴퓨터 검출기. 센서는 네. 90%가 넘는 센서를 개발해요. 저분 때문에 방금 전에 있던 얽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다 가능했었죠. 가능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호암상 발표할 때 보니까 저분이 수상자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보통 노벨상도 그렇고 호암상도 그렇고 죽은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생존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데 네. 그 생존에 있을 당시에 노미네이션이 됐고 발표하기 전에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한강에 한강 작가님. 오, 그러네요. 만약에 네. 남세호 박사님 살아 계셔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면 네. 저해 노벨상 2명 나오는 거였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다수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얽힘 사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된 상태를 관측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이미 결정된 상태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를 봤을 때 다음 쪽을 안다는 건 양자 얽힘하고 달라요. 중첩돼 있는 상태로 있고 중첩돼 있는 상태가 하나가 붕괴를 하면 반대쪽 붕괴가 벌어진다라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귀신이 고칼로롯 네. 스푸키 액션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파인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역학은 비국서적, 양자역학은 한 군데가 아니라 동시에 우주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래서 실험으로 양자 얽힘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사실이라는 거고 양자역학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당신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양자역학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라는 거는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다음 지구가 도는 걸 보고 즉 모든 걸 봐왔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경험으로 학습한 거를 다시 봤을 때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와. 너무 재밌었죠?
더 재밌는 내용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책에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결정적 순간들. 오늘 챕터 8하고 챕터 9만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또 이렇게 제일 좋은 책과 재밌는 이야기로 양자역학에 대한 세계로 안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